안녕하십니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란말싸미 오늘 둘째 시간 되었습니다. 먼저 시간에 준비했던 부분만큼 못 나가서 오늘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또 상당히 그렇습니다. 책은 굵고 316편에 10편씩 하면 한 5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을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줌 회의를 전국 단위로 해봤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의 결과가 되게 좋아서 올해 이렇게 동시문어사전, 청소년 시집 이렇게 함께 읽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산문도. 오늘은 나란말싸미 사전 읽기 수업입니다. 결성 향교 문화센터 4월 21일 날 오전 10시 57분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실 때는 아마 며칠 후가 되겠죠. 오늘 날씨는 매우 청아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결성 음례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따가 수업을 마치면은 석당산에 올라가서 서해 쪽으로 윤슬이라고 그러죠. 바다에 비치는 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움을 좀 완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는 가슴우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뼈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나요? 우리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인간이 269개, 어떤 사람은 270개 이렇게 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돼가지고 206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이라면 지금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 어디가 가장 많아요? 손가락? 만약 손, 발, 머리, 가슴, 척추 그렇게 한다면 어디가 가장 많을까? 가슴. 척추뼈가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요추부터 요추 꼬리뼈부터 여기 경추, 목경자를 쓰고 허리, 꼬리뼈 여기까지 다 합쳐서 36개? 외계인입니다. 그 정도 되면 도롱뇽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26개 가지고 있는데, 이 26이라는 숫자는 손 안에 있는 뼈하고도 같아요. 이게 오른손에 26개, 왼손에 26개, 척추에 26개. 엄청 많죠? 그러면 발은 한 개가 더 있어요. 손보다. 27개. 그럼 양발에만 54개가 있는 거예요. 206개 중에. 손에, 그러니까 손발의 뼈가 거의 다 모여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많겠다고 생각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복장뼈, 여기 늑골, 여기 뒤에 있는 뼈까지 척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죠. 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심장, 간, 폐 이런 것들 있죠. 누구는 맹장이라고 그러대요. 뭐가? 맹장. 자기가 있는 그 장기 중에 가장 소중한 거, 맹장 이러면 12지장 뭐 이러는데, 신장도 중요하고 사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콩팥 같은 경우는 하나 떼내기도 하고, 맹장도 수술해서 떼내기도 하고, 그죠? 막 무서운 말로 적출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도려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뼈들이 되게 단단하죠. 정말 3배 이상, 4배 이상의 몸무게가 짓눌러도 얘는 그 압박감을 그렇게 크게 안 느끼게
만들어져 있어. 밟고 지나가도. 이 뼈를 가슴을 보호하는 울타리, 가슴 울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울타리. 돼지우리, 소우리, 뭐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짐승을 키우는 그 직업, 그걸 태우리라고 그러죠. 마지막 태우리. 현기영 선생님의 작품에 나오는 태우리. 울이라는 말이 그래서 울타리, 울, 그러죠. 바자 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오늘 낭송을 먼저 해보실까요? 우리 혜진 학생이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에서 참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주로 어떤 일 하신다고요? 앞바다에서 사이다 빈병 건지는 일과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입학을 하셨습니다. 낭송해 주십시오. 가슴우리,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뼈대이다. 가슴우리는 허파와 심장을 지키는 복장뼈와 등뼈와 갈비뼈와 갈비연골을 말한다. 가슴에는 평생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이 산다. 마음이 뛰쳐나갈까봐 짐승처럼 우리에 가둔 게 아니다. 내가 아니라 늘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가슴 둥우리를 말이다. 둥우리라는 말이다. 우리 이제 웬만한 경우는 제가 부탁하지 않는데 어른이 소녀에게나 청년에게 부탁을 하면은 이제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부탁하는데 앞으로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천천히. 네. 천천히. 이제 시는 한 줄을 행이라고 그래요. 그죠? 한 행, 일행, 이행, 삼행. 그렇게 이제 뭉쳐져 있는 걸 연이라고 그러죠. 1년, 2년, 3년 이러는데 한 행이 넘어갈 때 시입니다. 마침표나 문장보호가 없으면 조금 쉬고요. 문장보호가 있으면 조금 더 쉽니다. 쉼표가 있을 경우와 마침표가 있을 경우, 쉼표가 있을 경우를 조금 덜 쉬고 이럴 때면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뼈대이다. 가슴우리는 허파와 심장을 지키는 복장뼈와 등뼈와 갈비뼈와 갈비연골을 말한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우리 그 인디언 딱 전력 질주하다가 중간에 탁 쓰죠. 그리고 뒤돌아보죠. 왜? 너무 빨리 달리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세요. 영혼이 빠져나갈까봐 쫓아오지 못하고 영혼이 저쪽에서 울까봐 그래서 막 달리다가 뒤돌아서 이렇게 자기가 뛰어온 풍경을 다시 바라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어가 주는 이미지의 집, 풍경, 냄새, 향기 이런 묘한 뉘앙스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이해가 있잖아요. 그게 못 쫓아오면 언어는 언어대로 막 하고 의미가 못 쫓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악도 너무 빠른 음악은 비트만 생겨서 흥을 봐.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 바깥으로 막 나가버리겠지. 막 춤을 추죠. 얼빠진 춤을 추는 거지. 근데 조용한 음악은 어떤 음악은 우리를 내면을 잘 데리고 가죠. 그래서 내면을 잠재우기도 하고 평화롭게도 하고 또 하염없이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건너뛰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빨리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그 지적하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렇게 해서 이미지의 집, 의미의 집을 함께 지어나가야 된다. 근데 또 너무 느리면 듣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막 읽어요. 상대방이 너무 느리면. 그래서 적정한 그런 느낌이 되도록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없어서 여기는 제가 이제 펀이라고 그러는데 재미, FUN 말의 재미를 여기 우리를 짐승우리라고 하는 짐승을
가두는 울타리에서 우리 공동체의 우리 또 둥울이라고 하는 R에서 새로 바뀌는 A가 B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감싸 안음. 사람은 변태를 하지 않잖아요. 네. 변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변태를 하진 않아요. 탈바꿈이 없어. 환골탈태를 지식이나 내면의 정신세계의 환골탈태는 있는데 어렵죠. 요즘에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성형외과에 가면 환골탈태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막 확 바뀌는 알에서 무슨 막 깨어나서 날개를 달거나 또 날개를 가졌던 나비나 나방이 번데기 번데기에서 이제 나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알에서 애벌레에서 뭐 성충에서 다시 이렇게 나방 이런 과정을 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가슴 둥우리 안에는 알이 있고 또 날개를 꺼내는 걸 우화라고 그러는데 우화를 하게 되면 둥우리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이제 창공 푸른 하늘이라는 거대한 무한대의 공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슴에도 그런 둥우리, 왜냐하면 가슴은 뭘 품잖아요. 사랑을 품고 감싸잖아요. 따뜻하게 이러한 긍정적인 생명의 어떤 곡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간은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를 곡간이라고 해요. 생명의 곡간, 시옷받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걸 가져왔어요. 봐봐요. 좀 무섭죠? 화면이 지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인체 골격은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관절도 있고 인대도 있고 힘줄, 근육, 연골 이런 걸로 그 골격을 지탱해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뼈 206개 성인의 206개의 뼈를 다 이름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귓구멍 속에 있는 망치뼈, 모루뼈 이런 것도 다 2mm밖에 안 되는 작은 뼈지만 그 뼈가 양쪽에 있는 그 작은 뼈도 그렇게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뼈들은 그 206개의 뼈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또 뼈라는 게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06개가 다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나눠지겠죠. 이쪽 팔에 있는 뼈가 이쪽 팔에도 있는데 이게 서로가 다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오른쪽 발에는 뼈가 30개 있고 왼쪽 뼈에는 뭐 20개만 있고 그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206개라 하지만 많은 뼈들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그리 이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18번, 19번 이렇게 똑같이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 요 발 같은 데 보면 여기 27개의 뼈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다만 인체 골격에 지금 여기 위키 백과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뼈들의 이름만 지금 여기에 지금 모아놨어요. 이런 이름이 이 정형외과 의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원어로 외워야 되고 또 그 뼈를 또 다시 맞추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우리가 이 가슴우리 뼈 보세요. 10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번 복장뼈. 복장이 터진다는 게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옆에 있는 갈비뼈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는 심장, 폐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지. 그걸 꾹 누르는데. 그리고 복장이 터진다고 할 때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탁탁 치죠. 여기를 쳐요. 여기는 심장이야. 심장이 우리가 정말 위험하잖아요. 심장이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딱딱이 구들경자 딱딱이 굳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건강법 중에 하나가요. 손을 이렇게 해서
심장을 하루에 200회 두드려 준 거예요. 막 운동해서 심장을 운동하게 하면 좋겠지. 그런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심장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막 아이고 복장 터져오고 여기 때리면은 심장만 강화돼. 여기를 칠 거죠. 여기에 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화가 모이면 그걸 울화라고 그러잖아요. 울화. 그 여기를 두드려줘서 이 울화를 빼주는 거죠. 쉬면 정말 빠져요? 시원해지죠. 왜냐면 사람이 화가 나면 안에 화가 나면 신장에 열이 나고 막 화가 나면 그 안에서 모든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붓잖아. 부어. 그럼 꽉꽉 차지 우라가.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폐도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되니까 막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 시원하죠. 한숨 좋은 거야. 한숨을 간혹 쉬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쉬어줘야 돼. 저는 시인입니다. 제가 의학적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다 사입입니다. 지나치게 믿지 마시고. 이 선생님 말이랑 다릅니다. 그래도 하여튼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손을 여기다가 딱 대고서 이렇게 문지르는데 내가 비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딱 얼굴을 보는 순간 거기가 다 뭉쳐 있다는 걸 알았대. 그래서 이렇게 그 뒤로 내가 짬나면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아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홍씨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하루에 짬날 때마다 한 20회씩 심장을 두드리게. 지금 심장에 지금 문제가 있대. 그리고서 제가 두드린 지가 4개월 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요. 너 요즘 혈색 좋아졌다. 그렇지, 선생님 혈색 좋아지셨어요. 심장에서 피가 예쁘죠. 우리도 해.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제가 땡땡사를 참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땡루사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틀째 먹고 있습니다. 땡사. 자, 뼈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되게 무섭겠지만 또 이렇게 살을 걷어내고 내장 걷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구조물 속에 있구나. 두개골이 이쁘기가 쉽지 않겠구나. 눈 구멍이 이렇게 크구나. 보게 되죠. 시 중에서 참 뺏고 싶은 시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무덤을 파헤치는 파묘라고 그러죠. 파묘에서 뼈를 수습해서 이제 이장을 하는 거예요. 묘를 옮기는 거예요. 부모님 어떤 일로. 근데 그 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가슴께가 가장 복잡했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어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죽어서 편히 지금 쉬는 거잖아요. 죽어서 쉬는 걸 우리가 영원히 잠들다 해서 영면이라고 그러죠. 영면. 길 영자에다 잠잘 면자. 영원히 잠들다. 영면에 들었는데도 가슴께가 아직도 복잡한 거예요. 가슴께. 여기 가슴 보세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복잡한 일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저 복장뼈 10번. 간단하게 25번이 쇄골. 요게 잘 나갑니다. 의외로 얇고 힘을 못 받아. 활처럼 휘어있고 좀 25번 빗장뼈 쇄골이라고 되어 있죠. 빗장. 네. 빗장은 가로지르는 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문을 닫을 때 빗장을 닫다 그러죠. 자, 가시방석이라는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하고 쑥쑥 들어와도 됩니다. 쑥떡에 젓가락 박듯이 막 쑥쑥 들어와도 돼요. 자, 이번에는 현수 우리 학생. 가시방석. 성게네 집에 가시버거가 놀러왔습니다. 아기 성게가 바늘방석을 내왔습니다. 고슴도치 마을로 가시 촘촘한 호저 가족이 놀러왔습니다. 고슴도치 마을 이장님이 가시방석 7개를 선인장 가시 위에 깔았습니다. 바늘 두더지 학교에 천다발 불화살을 맞은 채 산 미치광이 우두머리가 달려왔습니다. 바늘 두더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끼던 송곡 반석을 내주었습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방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더 뾰족한 걸로 내올까요? 우리가 앉은 자리를 에서 편안해하지 않고 불안하게 막 자꾸 뜨려고 하면 한문으로는 좌불안석 그러죠. 좌불안석. 그걸 가시방석이라고 합니다. 가시방석에 앉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편함을 말할 때 가시방석에 앉았다고 그러죠. 정말 가시가 많은 이 동물들이 나오죠. 성게, 바다 성게. 얘들한테 너 가시가 많으니까 너 가시방석에 딱 맞겠다고 가시방석을 내주면 얘들은 그 방석이 편할까? 그러지 않겠죠. 그 가시가 다 그 가시를 방석에 다 박아 넣어서 맨살이 편안하게 닿는 그런 방석이 좋겠지. 이렇게 바늘쌈 이렇게 찔러놓는 바늘 찔러놓는 그걸 뭐라 그래? 쌈지. 예, 쌈지처럼 뭐 안에 소음이 들어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너 가시가 많은 놈이니까 너도 가시 많으니까 나도 가시를 꺼내서 같이 겨루면 그게 전투지. 그래서 하염없이 가시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 가시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소매 역할을 하는 언어와 표정과 환경이 필요한데 대부분 많은 가시들이 발달하는 이유가 가시에 다시 가시를 대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창대창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욕을 탁 하면 내가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상대방이 이렇게 확 들으면 많이 아팠겠다.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이경아, 3번만 더 할 때까지 내가 참아줄게. 계속해. 한 2번 하고 나면 민망해도 묻어지. 혼자 뭐 또 준비된 욕도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 허던 욕 또 하고 허던 욕 또 하지. 2번은 하지 마. 같은 말.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창의적인 욕을 3개 연속하기가 어려워. 개 땡땡 뭐 성적인 거 몇 개 하고 나고 또 지랄 뭐 졸라 뭐 이런 거 몇 개 하다 보면 참 방송용은 아니지만은 몇 개 하다 보면 지쳐. 그럼 못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 애들이 15명이 모여서 묘 옆에서 욕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진짜 욕을 무서운 욕이 있다는 걸 알았어. 정말 듣고 나면 너무 참을 수가 없어. 니네 아버지 자 여기까지 나오면 기분이 너무너무 더러워.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 그럼 니네 아버지 자전거 잘 타냐? 그럼 그건 너무 재밌었거든? 할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길 가다가 니네 아버지 자 그럼 막 뿔이 막 이만큼 나. 니네 엄마 자기 되게 이쁘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연구했다고 나름대로 우리가 좋아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서로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피차 너무 상처를 준다는 걸 알게 됐고 부모욕 비슷한 거는 꺼내면 안 된다. 축구 경기장에서 싸움 날 때 대부분 귀에다 대고 가까이 가서 니네 누나, 니네 엄마 이래가지고 매우 성적인 욕을 해서 흥분을 시켜가지고 그 순간 화를 내게 한다거나
다음에 내가 공을 몰고 들어가면 수비수가 그 욕이 떠올라가지고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행이죠. 뭐 외국 선수하고 경기할 때 뭐라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방석 여기 욕 별로 없어요. 욕 없는 나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외세의 침략도 많고 우리 자체의 안에서도 싸우고 그러면서 그런 욕들이 좀 많아졌다고 하는 낭설이 있긴 한데 고슴도치 호저 찾아보시면 알지만 호저 여기 산미치광이 얘들이 동물 중에서 가시가 가장 하여튼 엄청난 우리 대부분 고슴도치만 알잖아요. 산미치광이나 호저를 찾아보면 야 이렇게 많은 창들을 몸에다 받고 다니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약간 수위가 좀 높은 거 있었는데 뭐 우리가 성인 학교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손 이게 국어사전에 있어요. 가시손. 자 오늘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새로 입학한 학생들은 핸드폰에 지금 깔려 있죠?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아니면 저쪽에 가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가시손이 있고 몽당손이 있고 주먹손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뭘 찾으라고요? 가시손. 가시하고 손이 두 개가 합쳐졌어. 복합어야. 네. 그럴 경우 다 사전을 찾을 때는 가시손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으라고? 가시 아니 손. 상장 하나 우동생 상장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노력상을 줘야겠. 노력상.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가 맞추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노력상. 자, 뭘 찾아? 손. 손. 그렇죠. 자, 애움길, 지름길, 비단길, 꽃길. 뭘 찾아? 길. 길. 소나기, 이슬비, 가랑비, 능개비, 소슬비. 뭘 찾아? 비. 비를 찾으면 됩니다. 자, 손을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가시.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오늘은 손을 943개. 자, 이제 각자의 국어사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손을 한번 찾아보고요. 눌렀습니다. 저는 941개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손에 대해서 손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이렇게 많다는 건 뭐예요? 손이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낱말이고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손이 들어가는 속담이나 관용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네.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속담 관용구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습니까? 네. 몇 개가 나왔습니까? 190. 190개가 나왔네요. 많이 쓰는 말이네. 손이 맵다. 생각보다 많아. 손 안 대고 코 풀기. 이렇게 나오죠? 네. 쭉 올리면서 오늘의 관용구를 각자 하나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쭉 190개니까.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뽑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그냥 쭉 눈에 팍 뚫는 게 있어요. 190개니까 금방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것도 막 많죠? 네.
우리 현자 대표님은 이거 찾았을 것 같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다. 그게 어딨어.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면 살려면은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두 손을 잘라드리는 거죠. 그냥 묻히고 살게요. 그 방법이 그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도 왜냐면 그런 그거는 뭐 말을 혹 해가지고. 비요구 은요기 때문에. 네. 예. 이거 눈에 팍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네, 네. 저는 손이 걸다 이 말을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뜻을 보니까 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라고 나와 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향기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제가 손이 크더라고요. 아, 일단 먹이는 재미가 네.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저한테 조금만 해 너무 많아 이제 막 회장님이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네. 항상 음식이 남잖아요. 네. 그럼 조금만 하지 이제 음. 같이 다른 사람이랑 장을 보러 가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네. 결국은 많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일을 해요. 그런 거 같아요.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삼거리 식당, 삼거리 주막집 있잖아요. 그러면 잘할 것 또 같아요. 자원봉사, 배고픈 사람들에게 바꿔주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일을 한다거나 만약에 정치계로 나가면 이제 복지부 장관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옹색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해. 아 저거 나무. 근데 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 네 맞아요. 누가 뭘 조금 더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뭐 다 떨어졌어요. 마음고생해. 이러는 말하는 게 네. 싫은 거야. 상대방도 네. 더 주세요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 큰 왕만두가 나온 거야. 그게 그냥 차라리 좀 남아도 자 그러면 그냥 숙제 주는 하나 거. 있습니다. 저요? 자 지금 이제 국어사전에 네. 걸다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걸다. 걸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따 좀 이따 발표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현수 학생. 저 손에 장을 치시다.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또 의미가 요즘에 시사성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썼던 단어를 딱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그럼 뭐 친구랑 뭐 할 때 뭐 안 믿으면은 아, 이러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겠죠. 그런 말들을 표현을 네. 많이 써가지고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 거짓말하면 손가락 한 개씩이다. 이래서 나온 식당이죠. 할머니 손칼국수. 지금 외국 사람들 번역이 안 된다잖아. 할머니 손까지 들었는데 거기다 칼이 나오니까 할머니 손을 칼로 잘라서 국수를 끓였다. 이게 뭐 좀 이렇게 아주 엽기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네, 혜진 양은 저는 손이 맵다. 손이 맵다. 네. 저는 손이 맵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게임했을 때 때리거나 하는 경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거. 맵다. 네. 맵다가 이제 맵다가 우리 입맛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통각이잖아요. 통각. 아파서 생기는 건 한자로 이제 매울 신. 옛날 노비의 눈을 멀게 하는 새꼬챙이를 그려놓은 한자라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죠. 매울 신자가 손이 맵다.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찾아보시고 우리 이현조 씨는 뭐 찾았어요? 손 큰 며느리가 시집살이 했을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손 큰 며느리가 시집살이 했을까? 시집살이에 시집살이 했을까? 했을까? 물건을 파는 장소가 더 많이 주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래요. 처음 들어봐요. 성큰 며느리가 시집살이 했것이요? 그럼 더 우쭈었다는 얘기지. 더물 안 되겠다는 얘기. 그런데 그 조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면은 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속담들은 존재는 하는데 이제 사라져요. 현대에 와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 전달을 빨리 해야 돼서 이제 자모음 또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러한 속담 이런 것들을 쓰는 재미나 이런 것들을 몰라. 그냥 빨리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정보도 아니야. 그냥 킥킥거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건데 이제 말의 재미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죠.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나중에 속담으로 어린아이들이 3살 정도만 되면 속담 비유 아버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럽니다. 이러지 마시지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또 올지 몰라요. 또 훨씬 더 비유가 풍부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또 말을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옛날에는 빨리 웅변을 해서 의사 전달하는 학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천천히 그래서 스피치가 아니라 스토리로 바뀌었어요. 이야기를 발명하고 이야기를 연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지게 하는 방법.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거쳤어요. 논술 공부하러 다녔지. 지금은 재미있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이런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것들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손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매우 빠르게 하지만 일상적 만남의 대화 속에는 천천히 대화하면서 재미있게 웃음꽃이 막 팍팍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채용도 되고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막 칸막이 해놓고 막 계속 엔터만 치고 있어. 그런 회사는 망한다. 반바지 입고 2층에 생맥주 코너가 있고 언제든지 회의도 생맥주 먹으면서 하고 출퇴근 근무는 4시간 재택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일주일에 3번만 나와.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하염없이 올라가. 내 창의적인 생각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갔을 때 술자리에서 전철에서 그럴 때 창의적인 생각을 회사에 접목시키면 네가 노는 과정에 생긴 그 창의적 생각을 하는 그 시간에도 너는 근무를 한 것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는 게 근무. 삼성 애들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은 주주총회하는 그 대표님밖에 없어요. 정삼이 정용 봐요. 항상 청바지 입고 좋아요. 거기. 청바지 입고 출근해.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모자 쓰고. 근데 걔들이 다 선도에 나가잖아. 이게 잘 팔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걔들은 절대 안 그래. 모든 잘 팔리는 시스템을 연구해. 심리, 음악 모든 게 접목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매우 과학적으로 연구하되 양복 입고 이렇게 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보리출판사 여기 지금 있잖아요. 네. 여기서 4일 근무제, 4시간 근무제, 3교대 이런 것들을 실험해요. 엄청 잘 나와요. 지금 이제 재택근무해요. 창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재택근무, 3일만 나오고 근무. 이렇게 매출이 안 떨어져. 감시는 위에서 감시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스스로 그걸 해나가려고 할 때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래? 이윤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야. 내 청춘을 바친 거야. 근데 내가 열만큼 일을 해서 이득을 열을 생산했으면
열을 n분의 파이를 나눠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꼰대 세대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으로 뭐를 했어? 자기 자식들을 데려다가 박았어. 그리고 빌딩을 올렸어. 그럼 뭐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는데 하드웨어는 커졌는데 소프트웨어는 죽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시루는 커졌는데 콩나물이 없어. 넣을 콩이 없어. 줄 물이 없어. 그 시루만 큰 거 가지고 있는 콩나물 공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을 처리해서 형제지간에 나눠 먹고 망하고 다른 일로 가는 거지. 그럼 뭐 역사가 끝나는 거죠. 2대에서 끝나는 거지. 만약 출판사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통해서 봤는데 한 작품을 이제 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손. 우리가 손 하면 또 가장 큰 손을 가지고 있는 이한도 대표가 한번. 가시손. 쓰다듬어 본 적 없는 마른 손이에요. 채찍을 휘두르는 싸움 손이에요. 땀에 젖은 일손이 아니에요. 내지르고 떨쳐내는 몽당 손이에요. 빛을 가리키는 바른 손이 아니에요. 마구 손가락질하는 검은 손이에요. 끓는 이마를 짚어주는 약손이 아니에요. 몰래 뒤통수를 치는 주먹손이에요. 반갑게 악수하는 가을 손이 아니에요. 이미 손목을 잃은 고무손이에요. 손차양하고 사랑을 마중하는 보배손이 아니에요. 가시눈에서 생가시를 뽑아 화살을 쏘는 피 묻은 깍지손이에요. 여기에 지금 무슨 손, 무슨 손, 무슨 손이 나오죠? 네. 이건 국어사전에 다 있는 손이에요. 깍지손은 이렇게 된 손이에요. 화살을 이렇게 네. 잡았을 때 이렇게 깍지를 져서 요 사이에 화살이 있는 거야. 깍지손을 쥐고 있으면 그 화살이 상대방 관역으로 날아가는 거야. 아주 나쁜 손이야. 제목이 가시손이잖아요. 가시손은 이게 가시손이에요. 삿대질? 내 몸에서 이렇게 둥글게 있다가 가시를 만들어서 상대를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심장을 찌르는. 예. 남을 치는 게 주먹 쥐는 게 주먹손. 막 맛있는 거 이만큼 갖고 먹어 하고서 막 이렇게 여기에 막 군방 같은 거 넣고 풍요로운 가을손 이런 손이 있어요. 손, 주먹손, 막 몽당손. 주먹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먹을 찾아보면 쇠주먹이 있고 돌주먹이 있고 달걀 주먹이 있고 달걀을 진 듯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아기들 지가 아귀심이 없기 때문에 주먹을 져도 이렇게 지지. 너무 귀여워. 이렇게밖에 못 져. 울 때 꽉 쥐고 못 울어. 그러니까 어디 근육부터 발달하냐. 울면서 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울면서 입, 코, 얼굴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근육들이 이렇게 막 당기고 이렇게 늘리면서 근육이 발달을 하는 거죠. 어린애가 만약에 아예 울질 않는다. 그럼 얼굴 근육이 울고 웃는 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말도 하고 막 하품도 막 두개골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이들은 막 크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근육을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 그 균형이 어긋나서 굳어지잖아. 그럼 뭐가 생겨? 보조개가 생겨. 보조개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뒤늦게 생기는 경우는 어금니가 빠졌거나 지나치게 좌우 손잡이 중에 오른손만 쓰는 사람 있잖아. 좌우 적당해야 되는데 여기를 막 손을 이쪽 손은 9 정도 쓰고 이쪽 손은 1만 쓴다거나 양말 신을 때도 두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짚고 이 손 있는데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식 좌식이 또 생겨. 음식을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근육이 발달하고 이쪽은 안 하겠지. 깨지니까 근육이 발달되는 한쪽 외쪽만 보조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딱 해서 이렇게 봐봐. 혜진 양도
좀 이제 왼편이 조금 약하잖아.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음식 먹을 때라든가 양쪽 이중에 덧니가 하나 있다거나 충치가 하나 있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려면 이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있다거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가 정상적일 때 치료를 안 냈거나 아래위 이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하거나 스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경우는 이제 뇌가 잘못돼가지고 저 아파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찌그러진 편은 아닌데 이 어려서 눈이 이렇게 지방층이 있는 집안 내력이어서 이게 자꾸 내려와서 이걸 올리다가 이마에 주름이 생겼어. 이마에. 그래서 내가 사진 찍을 때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데 턱 당겨 그러는데 이게 당기면 카메라가 안 보여. 이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는데 이거를 좀 지방을 빼내면 이게 없어진대. 아, 여기요? 네. 근데 또 이거 없어지면 시가 안 써질 것 같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뭐 제가 노인정에 가서 또 뭐 김할머니를 다시 만날 일도 아니고. 노인정 관리는 아직. 자, 이제 가시울타리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울타리. 가보죠. 가시와 울타리가 합쳐서. 처음에는 토끼와 닭과 양을 가두려고 낮은 울타리를 쳤다. 삭과 여우와 늑대가 넘보지 못하도록 조금 높게 돌담을 둘렀다. 그러다가 콘크리트 담장에 가시철망을 두르고 사람이 갇혔다. 일가족이 토끼와 오리가 되었다. 담장 밖 사람들이 흘끔흘끔 곰과 표범으로 변했다. 담장 안에서도 간혹 늑대가 나타나 토끼몰이를 시작했다. 그때마다 반 지하방에 숨어있던 토끼와 병아리들이 숨을 죽였다. 예진 시 많이 좋아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읽어봤어요? 네. 이 시를 듣고 뭐가 떠올랐어요? 되게 좀 슬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 뭔가 사람이 갇히고 사람 일가족이 있는데 일가족에도 보면 일가족에서 늑대하면 누구하고 가장 닮아 있어요? 가족 중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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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으로 따지면 아버지는 나무늘보. 그치. 어. 전혀 안 움직여. 아. 그러면은 토끼, 병아리는 새끼, 자식, 자식, 엄마는 여우. 여우야. 엄마가 여우인 집은 가족이 행복해. 어떻게든지 위아래 여우처럼 지혜롭게 폭력을 좀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집구석과 집안의 차이, 이 토끼와 오리, 병아리들이 네모진 방에 집에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집구석 가운데 둥글게 앉아서 늑대와 여우와 오리와 애들이 이를테면 늑대 배 위에 병아리가 올라가서 콩당콩당 뛰어놀고 여우 꼬리를 잡고 병아리들이 또는 오리 새끼들이 막 종종종종 거리면서 막 간지럼 태우고 이렇게 놀면 따뜻한 집 안. 근데 집 안은 둥글고 따뜻함이 있고 집구석은 뾰족하고 돌 같고 딱딱한. 아이고 저놈의 집구석. 내가 이 집구석 다시는 오라봐라. 그렇지. 그런 게 집구석이죠. 약자들이 구석에 몰려 있어요. 18평짜리 집이면 강자가 15평을 차지하고 뜨거니 골프채 휘두르면서 가운데 있고 약자들은 저 구퉁이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사시나무 떨면서
강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 저자가 빨리 죽었으면 바래. 이 정도 되면 이제 집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폭력의 어떤 새창살 없는 폭력의 공간이 되버리죠. 그것들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인문학이죠. 사람살이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살림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죽임의 공간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죽임의 공간, 저주의 공간이 아니라 감쌈과 격려와 배려,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봄처럼, 봄 햇살처럼 퍼지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가시울타리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나중에 어버이 학교를 하게 되면 오늘 이제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또 이 수업만 듣고 그 수업을 또 안 듣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훈육과 체벌 역시 가정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흔히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수반하며 특히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의처증, 의부증 같은 기질적 특성을 가질 때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어린 나이부터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게 되며 폭력의 후유증은 적응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나타나 인성 형성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가정폭력은 대개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제 밥상머리 또는 집안, 여기 화목한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이제 경제적 능력이 또는 국가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렇게 인간의 존엄, 최소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게 깨지게 되면 그 책임이 꼭 개인한테만 있지는 않아요. 부모한테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와 국가도 일정 부분 그 일을 복지해서 충분히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폭력이 만들어지거나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기보다는 우리가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폭력을 조장하지 않고 평화로운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데는 학교 교육, 가정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떤 보살핌과 관심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관계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생복지도 매우 중요하고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1997년, 이게 참 중요한 해입니다. 97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97년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를 제정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교육으로 인식하죠. 마구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야구방망이를 때리면서 네가 남의 가정에 왜 신경 쓰느냐, 나는 우리 아이를 교육시킨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그거는 체벌이 아니죠. 완전히 그건 진짜 폭력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교육, 홍보, 경찰, 검찰, 의료기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연계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한편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사례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윤리와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드러난 황금 만능의 배금주의, 부모가 돌아가야 저 돈이 내한테 온다, 이런 것입니다.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므로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돼야 함은 물론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다음 백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옳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좀 더 엄격한 처벌, 요 말에도 수도 없이 많은 논란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정이 가능한가? 교도소의 교정이 그 폭력성을 바꿀 수 있는가? 또 기질의 문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하나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어느 부분에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또 기질적 차이가 있고 또 폭력을 느끼는 자기가 이걸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지 않는 개별처가 있고 집안에 따라 다르고 성장에 따라 다르고 개별적으로도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의 잣대를 모두 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또 달라. 현재 있는 상황도 다르지만 성장 환경부터 미쳐온 이게 개별적인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 지원 132를 많이 얘기하죠. 1366, 117, 132. 대부분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그냥 112 그냥 누르면 다 연계시켜서 됩니다. 시 공부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한 사회와 국가와 인간의 자존과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폭력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르지 않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릎 꿇고 서로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또 용서해달라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가위바위보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가서 또 신앙송을 연습하고 오신 우리 현수군이 또 가위바위보. 네, 화면 띄워주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자기를 찢어버릴 수 있는 게 가위라고, 주먹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을 수 있는 게 보자기라고, 가위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게 바위주먹이라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보자기 같은 연못에 가위처럼 발을 벌리고 개구리가 뛰어들지 연못이 져주는 거야. 옷감을 고르고 가위를 꼭 그리지면 주먹이 되지. 옷을 만드는 착한 손한테 가위가 져주는 거야. 일 안 하고 주먹질만 하면 보자기가 포 감싸 안는단다. 그러면 주먹은 아기 곰처럼 새근새근 겨울잠을 잔단다. 가위바위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가위. 가위가 왜 제일 앞에 있을까? 포, 가위, 주먹 이래도 되잖아. 나 그게 궁금했어요. 가위바위보 이러잖아. 외국에도 그럴까? 깜창으로 말할 때 편하게 가나다라마바사에서 가부터 그런가? 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가나다라로 맞아요. 그치? 가위, 바위, 보, 가, 바, 보. 그렇죠? 좌모음사음 순서가 맞아. 네. 이것까지는 내가 이거를 했는가 궁금했는데 궁금하면은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찾았습니다. 예. 이 시인은 과학자입니다. 예. 가위표. 왜 그런지 시로 썼어요. 역시. 한번 낭송해 보시죠. 대표님. 제가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가위표, 가위, 바위보는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우겼습니다. 말싸움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에 한마디씩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바위와 보는 밤새 사전을 뒤적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보가 먼저 외쳤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 보자기로 보는 거야? 다음은 주먹이 말했습니다. 주먹 맛 좀 볼래?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가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니들 걱정에 밤새 가위 눌리는 꿈만 꿨어. 가위는 가슴을 열어 가위표를 보여줬습니다.
돈은 부끄러워 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는 할 말을 아예 잊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는 셋 중에서 맨 앞자리에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침묵입니다. 오. 마지막 말 한 번만. 마지막 줄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아니라면 침묵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없거나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너 미워보다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 너 같은 게 왜 세상에 왔어? 너 낳고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불쌍해요. 에?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았지? 참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무언 죄라고 이런 말 있어요. 이런 말을 언젠가 우리가 하거나 들은 바가 있거나 남이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네. 이런 말들을 하려면 침묵이다. 저보고 요즘에 이런 말을 해요. 술자리나 이럴 때 건배사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건배사 따라해. 그럼 충청도 우리 백제 서울말을 쓰죠. 그러면 내가 한마디 앞에 할 테니 당신은 그려 라고 해라. 그럼 난 이렇게 말해. 잘 되겠지 뭐. 그래요. 왜냐면 각자 다 어둠이 있고 각자 다 불행이 있고 각자 다 고통이 있어. 그걸 어떻게 이 자리에서 뭉뚱그려 말할 수가 있겠어. 희망적인 약속을 서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위하여 그랬잖아. 무엇을 위하여? 그냥 너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걸 앞에다 놓고 싶은 게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잖아. 돈을 위해서? 뚱뚱한 지갑을 위해서? 로또를 샀는데 다 맞아라? 뭐 이런 어떤 기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하여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잖아요. 뭐요? 그래서 난 그려. 근데 앞에 부정적인 걸 넣으면 뒤에까지도 부정적인 게. 옛날에 내가 썼어요. 청양에 가서 청양의 특산물이 뭐예요? 구기자, 또 고추. 그렇지? 그래서 청양에 가서 술 먹을 때 내가 앞에서 구기자를 넣었어. 뒤에서 그리워했어. 구기자! 해봐. 구기자! 그래요? 밤새 구겨졌어. 다음날부터 인생이 좀 구겨지는 것 같아. 그래 구기자 그거 아니야. 술제 펴자 이게 낫지. 에? 구기자 하니까 잘 안 부정적인 게 안 좋았어. 그래서 잘 될겨 이게 더 사람들이 다 좋더라. 순간적으로 즐겁게 웃는 거는 구기자가 좋아. 구기자가 어떻게 했어? 이러면서 사랑이 아니라면 침묵입니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이 되면 귀가 밝아져요. 이게 가을귀라고 해요. 실제 과학적으로 가을이 되면 소리가 더 청아하고 멀리 나가고 잘 들립니다. 그건 공기의 안에 있는 수분, 물방울 이런 것들이 방해를 덜 받고 기압의 영향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가을에는 이렇게 낙엽 바시락거리는 소리, 그거에 바람이 불면 낙엽이 바시락하잖아. 그러면 다람쥐가 탁 서 놀라가지고 또 한 번 바람이 탁 불면 다람쥐가 갑자기 나무를 쫙 올라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쳐다봐. 그리고 살금살금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볼따구 이제 2개 됐는데 바람이 또 싹 불잖아. 팍 또 기고 올라가. 내가 가을기가 밝아져가지고 가을기가. 낙엽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면 이렇게 말리잖아. 네. 이렇게 말리는 소리가 들려. 말리는 소리가. 그리고 논에 가면 벼 익는 소리. 벼가 이렇게 벼 익는 소리, 벼 익는 냄새. 가을 이렇게 노랗게 햇살이 좋은 날 논두렁에 가면 벼에서 나는 특유의 이 냄새가 있어. 침이 보이는 냄새.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살았고 보릿고개를 거쳤기 때문에 그 냄새를 알아. 벼를 이렇게 왕겨 있는 벼를 이렇게 딱 냈을 때 그 냄새. 가을에 그 냄새. 그게 딱. 그래서 우리 관용구 중에
가을에 벼 익는 냄새를 우리가 코로 맡아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을 귀. 우리말 국어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귀가 밝아져요. 낙엽은 잘 마르면서 귓바퀴처럼 동그래져요. 메뚜기 튀어오르는 소리에 덩달아 콩꼬투리가 터져요. 새우 수염 한마디 자랄 때마다 파도가 물방울을 높이 던져 올려요. 아람 밤송이 떨어질 때마다 다람쥐는 두 발로 오똑 서지요. 두 손을 꼭 쥐고 귀를 마이산처럼 세워요. 기러기 날개치는 소리에 하늘이 멀리 달아나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권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주가 커집니다. 창호지가 팽팽해져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람도 알밤처럼 여물어요. 철학자가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눅눅하고 좀 그래 퍼지고 뭔가 좀 불쾌한데 가을이 되면 만국기처럼 마음이 펄럭거리고 뭔가 나도 뿌듯한 한 생명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착해져.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져. 가을은 우리들에게 성숙해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가을에 연애를 시작하면은 겨울 추울 때 서로 손을 꼭 잡고 봄 되면은 결혼식을 올려. 가을에 이루어진 사랑은 그런 노래 있죠. 못 들어봤어요? 처음 봄에 이루어진 사랑은 그 다음에 또 가사에 붙이는 노래 있어요. 자기가 봄에 만났으면 좋은 말 쓰겠지. 그렇게 좀 돌려가면서 가락은 그래요. 똑같은 가락이래요. 여름에 이루어진 사랑은 뭉게구름처럼 피어나 뭐 이렇게 막 자기들이 만들었었던 저는 언제 만났나? 지금 여러 여자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제 표정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를 고르는 중이야.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사랑은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적 용어로 경력자 우대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여도 좋고 웃어도 좋습니다만 냉소는 안 됩니다. 냉소라면 침묵이다. 가을마당. 여기서 가을이니까 기분 좋. 우리 대표님 뒤에 앉으신 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마당. 가을거지하거나 추수한 곡식을 말리는 마당을 가을마당이라고 하지. 타작마당 넓은 집이 부잣집이란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이며 짐승까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야 진짜 부잣집이란다. 가난한 집까지 살피는 너그러운 마당이라면 좋겠지. 우리는 햇살 따사로운 놀이마당을 품어야겠지.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칠맛. 시가 그렇게 좋은 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냥 이거 꼭 넣고 싶다고 그래서 넣었어요. 감칠맛. 무슨 다시다 무슨 이런 상호가 있나요? 감칠맛? 상관은 그냥 광고할 때 그 뭐라 그러지? 중간에 나오는 감은 한자가 이제 달감자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감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까 입이 손이 걸다 할 때 걸다를 찾아보신 거 다 메모했었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손이 걸다. 그때 이 걸다는 여기서 제가 찾을 때 동사로 벽이나 못다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는다. 그거 말고 네, 그거밖에 안 짜는데.
뭐더 있어요? 입이 걸다 거는 게 아니잖아. 그 걸다를 찾아야지. 앞에 밑에까지요. 우리 우리 난리네요. 아니요 6가지가 5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제일 위에 것만 네, 위에 것만 했어요. 했네요. 저 제가 걸다는 그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걸음지다. 걸어놓는 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러. 아니 손이 걸다 그러면은 네. 손이 기름지다. 이게 아니 농토가 걸다. 너 왜 이렇게 입이 걸어? 그러면은 입이 뭐요? 입에다가 못을 박고 여기다가 옷을 걸어놓고 이런 건 본인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손을 못에다 걸라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자 이따 찾고요. 네. 감칠맛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밥. 무르이를 떠다니는 떠돌이 여행가다. 줄기를 잎으로 바꿀 때 공기방을 부풀려 놓았다. 바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뿌리를 늘리고 뿌리 모자라는 닻을 두었다. 거센 빗줄기에도 뒤집히지 않도록 가는 털로 빗방울 떨이도 만들었다. 개구리는 개구리밥 밑이나 개구리밥 위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개구리밥은 개구리의 밥이 아니라 개구리의 밥그릇이다. 다랑이 논이나 옹달샘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개구리 이마나 등에 올라탄다.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겨울나기 싹을 틔우고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닻을 내릴까? 떠돌이 풀을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초록 모자를 눌러 쓴 여행자를 내 젖은 손금 위에 앉힌다. 얘들이 부평초라고 합니다. 한자로 뜰부자. 이 뿌리가 여러 이렇게 혹시 개구리밥 봤어요?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개구리밥. 뒤집으면 뿌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게 있고 하나만 달려 있는 거 있죠. 네. 하나만 달려 있는. 이게 개구리밥이 있고 좀 개구리밥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개구리밥이죠. 뿌리가 하나만 있는 거. 근데 얘들이 뿌리 끄트머리 가운데 뿌리 끄트머리에 뿌리 모자라는 게 있어요. 동그래, 갈색. 그게 추야. 얘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얘가 요 뿌리 모자가 뇌야. 식물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다 하죠. 인간보다 훨씬 더 종합적으로 합니다. 뿌리 모자로 생각을 해. 얘는 올 겨울에 어느 만큼 춘지를 알아. 그래서 개구리밥이 나중에 그 뿌리 내년에 싹 될 뿌리를 얼만큼 깊이에다 놓을 것이냐 이게 문제. 오염되면 어떡하겠어? 개구리 이마에 올라타고 개구리 양설이니까 펄쩍펄쩍 돼서 저쪽 논으로 가잖아. 그럼 거기 애들이 이제 밑에 애들 다 죽어도 걔들이 또 새로 번식을 해. 이 개구리밥이 떠돌이 풀이라고 해서 아주 풀 중에서 상당히 좀 낮은 것에 속하지만 번식력이 대단히 강해서 수족관 같은 데서 개구리밥 조금만 주세요. 잘못해서 수족관에다 넣어놓으면 수족관 망쳐버립니다. 워낙에 번식력이 세가지고 잘 걷어내야 돼. 항상. 왜냐하면 그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햇살이 밑으로 안 들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수족관 안에 있는 물이 부영양화 썩을 붙자 썩어 공기가 안 통해. 그 여기 지금 연밥 이런 데서 개구리밥 잘못 띄워놓으면 밑에 물이 훨씬 더 빨리 오염이 된다. 걷어내요. 많이 걷어내야 돼요. 조금만 조금만 걷어내야죠. 이게 번식력이 아주 강하죠. 올챙이죠, 올챙이. 네. 올챙이 밥이에요, 개구리밥이. 올챙이가 뜯어먹는. 올챙이가 이제 그 뿌리, 손털 같은 거 이렇게 뜯어먹습니다. 그 이파리는 막 탁탁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개구리밥은 개구리밥이 아니라 올챙이밥입니다. 그럼 개구리가 됐을 때 뭐 먹느냐? 개들 사이에 그때쯤이면 이제 알에서 깨어나거든요. 잔벌레. 우리가 물속에 사는 곤충을 수서공충이라고 해요. 서가 깃들 서자야. 서식처 할 때 서자. 서. 물속에 사는 걸 수서곤충을 개구리들이 잡아먹는데 이 개구리밥 있는 그
풀과 풀 이파리 사이, 뿌리 사이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구리밥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개구리 헤엄은 알죠? 네. 한 번도 수영장에서 배우지 않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물에 빠지면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수영, 이걸 개구리 수영이죠. 네 발 다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런 식으로 고개만 위로 탁 꺾어서 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제일 쉬워. 네.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개구리 헤엄, 밑으로 이렇게 하면 개 헤엄. 응? 개 빠지면 개는 다리가 옆으로 뭐 안 나가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개하고 개구리 헤엄의 공통점은 머리를 위로 탁 들고 이렇게. 수영 참 잘하는 게 소. 소는 부력이 넓잖아, 수평적으로. 그래서 그냥 탁 해서 밑에 발만 슬슬 하면은 쑥쑥 가. 그러다 돌멩이. 밭단에 가서 소만 살아. 네, 소만. 지붕에 올라가니까. 소는 지붕에도 올라가고, 특히 염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나무 꼭대기 다 올라가 있어. 참 신기해. 뭐 이렇게 발톱이 2개밖에 없는데도. 그러게요. 신기하네. 이게 딱 이게 이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발톱 사이에 고개 있어서 딱 착지하면 울퉁불퉁한 착지하고 그 면이 딱 해서 압축이 딱 되는 거지 이렇게. 등산하고 싶어서 자 개구리가 이제 헤엄을 치면서 등산하고 싶어서 물속에 비친 산에 올랐다. 시적 화자가 개구리네요. 물갓기로 물길을 쓸며 갔다. 여행지도는 등에 붙이고 갔다. 개구리 등허리 보면은 얼룩덜룩한 등고선이 있고 있죠. 가을 하늘을 날고 싶어서 물낮 반짝이는 구름에 앉았다. 연못을 들여다보는 미루나무, 노란 이파리와 손뼉 치며 노래 불렀다. 졸업 여행이라서 아쉬웠다. 겨울 체험학습으로 땅굴 탐사를 떠난다. 잠만 자다 나오기 때문에 꿈길 여행이라고도 부른다. 짝사랑에 빠지면 한숨도 못 잔다. 나도 눈이 퉁퉁 부을 거다. 땅속에서 개구리 헤엄으로 겨우내 뒤척일 거다. 요놈 봐라. 요거 좀 사랑에 빠졌네. 그죠? 재밌네요. 네, 사랑에 빠졌어. 네, 땅속으로 땅굴 탐사 여행을 마지막으로 가는데 봄까지 잠만 자면 되는데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땅속에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개구리 헤엄을 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요즘에 그 개그맨 중에 진호라는 아빠, 아들 그거는 봤어요? 코빅. 거기 걔가 맨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거. 박나래한테 아주 박나래가 참 대단한 개그우먼이야. 상대방이 그렇게 막 뭐라고 천덕꾸러기 캐릭터 그거를 잘 지켜내면서 1년에 연봉이 22억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제일 잘 나가는 개똥장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읽을까요? 혜진 양? 누가 읽을까요? 제가 네. 네. 개똥장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지만 개똥으로 무슨 약을 만들겠니? 탕약을 끓이겠니? 양약을 빚겠니? 그렇다고 쓸모가 없던 건 아니었단다. 개똥은 작지만 귀한 거름이었지. 개똥 하나도 보약처럼 소중했단다. 집에서 키우는 게 개, 돼지, 소, 고양이, 염소, 오리, 닭들은 똥을 한 곳에 놓는 버릇이 있지. 제 똥이 약으로 쓰인다는 걸 아는 거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건 개똥 거름으로 살자는 얘기지. 아프고 파이고 모자란 곳에 약처럼 스미자는 말이지. 온유할 작물이 잘 자라려면 개똥 장마가 와야 하듯. 개똥 장마라는 게 참 되게 좋은 말이에요. 5, 6월 장마인데 마른 개똥이 이 장마가 오면 풀어져. 그리고 이 똥이 작물의 영양분이 돼.
요 개똥장마라는 말을 잘 풀어서 동화로 만드는 게 강아지똥이에요. 강아지똥 보면은 강아지똥에서 뭐가 자라요? 꽃 한 송이 자라죠. 민들레가 자라잖아. 이렇게 강아지똥. 근데 우리 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바꿨다, 스토리텔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에는 그 언어를 잘 풀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죠. 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 생리대 이름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련꽃잎이라는 생리대를 만들면 참 좋겠다. 목련꽃잎. 디자인은 앞뒷면을 잘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백목련과 자목련을 적정하게 잘 소화하면 생리 중에도 그것이 피로 안 보이고 자목련 꽃잎이나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선만 그려놓으면 그렇게 혐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관련 있으신 분은 결성 향교 문화인으로 연락 주시면 이 아이디어를 저작권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공적으로 유튜브에 나가는 거 그대로 또 베껴가지고 나중에 그러시지 않기. 왜냐하면 문화는 서로 존중해야 하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침묵입니다. 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개구리 이야기하지? 맞아. 그럼 이런 얘기 할까? 우리나라 개구리 참개구리와 외국에서 수입한 애완용 개구리가 둘이 만났는데 둘이 사랑을 해. 다문화야. 다문화 개구리. 둘이 데이트를 해.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구리들은 그 순놈과 암놈이 이렇게 깍지손을 딱 끼고 이렇게 딱 등에 업잖아. 순놈이 작고 암놈이 크지. 대부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이나 사자 이런 좀 이렇게 힘이 센 것들 빼놓고 대부분 아래들은 생산을 많이 해야 돼. 잡아먹히니까. 사람은 한 명이나 둘 낳지만 멸치 같은 경우 3,000개 알을 낳아야 된단 말이야. 개구리 알 막 몇천 개를 낳는단 말이야. 10,000개, 20,000개 이런 게 많아. 그러면 뭐 암놈이 배가 요매는 뭐 어떻게 하겠어? 안 되지. 얘가 다 클라니까 몸체가 크지. 그러니까 뾰족자는 쬐끄만 것들이 사마귀 같은 경우도 수는 쬐끄매. 정말 그런 놈이 그 큰 메뚜기 그렇죠? 방앗개비 같은 경우 봐. 방앗개비 수놈과 암놈 차이가 막 크기가 다른 종 같지. 그래서 그 둘이 우리나라 참개구리가 암이든 외국에서 온 산무당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수놈이든 상관이 없는데 저 둘이 이렇게 연애하는 거 저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하를 지나오면서 엉뚱한 생각 제가 잘합니다. 왜냐? 엉덩이가 뚱뚱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맞아! 그랬어. 업고 있잖아. 그리고 둘이 사랑을 즐기잖아. 업데이트. 오늘 시멘트. 업데이트. 업은 없다는 우리말, 데이트는 외국. 그러니까 다문화도 이루어지고. 업고 데이트를 즐긴다. 데이트하면은 또 사랑이 커진다. 업데이트. 좋아요.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간혹 합니다. 시인의 멘트는 뭐라고요? 시멘트. 오늘의 시멘트였습니다. 간혹 하나씩 이렇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짱이네 오늘. 개똥장마. 개미굴 눈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313편의 원고를 준비하고 3편을 더 주고 3편을 뺐어요. 그래서 313편에 맞췄어요. 그런데 넣기만 하고 출판사에서 빼라는 걸 안 뺐어요. 그래서 그 안 뺀 시 중에 개미굴이 들어갑니다. 네. 이 시는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출판 편집자가 그냥 넣어버리는 바람에 316편이 되고 이 시도 살아서 지금 이렇게
참 신기해요. 개미굴, 아기 개미 몇 마리 빵 속으로 들어간다. 괜찮아. 처음부터 우리 밥이었어. 개미굴이 뿅뿅 뚫려 있잖아. 집집마다 빵빵빵빵, 골목골목 개미분식. 빵빵한 개미들, 자동차 놀이도 즐겁다. 식빵을 보고 썼는데 식빵을 이렇게 잘라보니까 옛날에 과학책 애들 꼬마 때 받은 관찰 과학책 거기에 개미집 이렇게 유리관 속에 개미집을 만들면 개미집의 형태를 옆면에서 유리로 볼 수 있게끔 해서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막 굴이 많이 뚫려 있는 거야 식빵에. 그래서 썼는데 이거 신선하고 동심에 가득 찬 어떤 시와 유치한 건 다르거든요. 제가 좀 유치하다 생각해서 뺐더니 우리 편집자께서 나보다 더 유치하셔서 넣으셨어요. 순수하신 분이라. 자,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개미허리. 많이 쓰죠, 이 말? 네. 국어사전에도 있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마지막 시는 누가 읽을까요? 개미허리가 이거. 나요? 개미허리야. 아 요새 개미. 왜 허리다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아 요새 좀 빵빵이야. 개미허리. 개미허리가 아무리 잘록한 잔허리라도 맛있는 건 다 지나간다. 유나허리가 아무리 개미허리여도 변비 때문에 똥이 한 자루다. 맞네요. 아니 개미허리일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시작하더니 끝날 쯤에 똥이 한 자루다 부분에서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공감이 갔어요. 참 신기하죠. 변을 크게 본 날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체중계에. 맞아요. 아이고 나온 거는 쇠고기 한 근이 나왔는데 수육 한 근이 나왔는데 빠진 거는 안 빠지죠. 그런데 그게 이 신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나온 게 있으면 그 들어갈 때 몸무게가 나온 것만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변의 무게를 과다하게 생각해요. 세균 죽고 막 그 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이 죽고 사체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요. 음식 분해물도 차지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저 정도 덩어리면 무슨 생각하냐면 고기로 생각해. 고기. 스폰지하고 고기하고는 밀도 중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똥의 무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기에 비해서 또 색깔에 비하면 잘 익은 어떤 수육 한 근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g 정도 많이 빠져야 그 정도 되는데 이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제 이 다이어트는 어떤 책에 보냐면 제일 뒤에 다이어트의 역사 이 이제 운노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쓰시고 탐나는 책에서 올해 이런 나온 책인데 이 다이어트 역사가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 진짜 오래된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진짜 100년의 역사가 안 됐. 100년의 역사 조금 더 됐나? 맞아요, 됩니다. 요 밑에 한번 그 다음 책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없군요. 요 밑에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에 나온 다이어트 진화론이라는 책의 일부분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뚱뚱해지는 법을 따라하고 있다. 다이어트에도 유행이 있다.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전통의 원푸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부터 디톡스, 칼로리 제한을 거쳐 최근의 간헐적 단식 붐까지 식이 조절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다이어트의 다른 한 축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유명 연예인이 효과를 봤더라 하는 전통 요가에서부터 핫요가, 필라테스, 태보 등
각종 실내 운동들이 떠올랐다. 사라진다. 물론 3개월에 10만 원을 내세운 동네 헬스장도 빼놓을 수 없다. 왜 굶는데도 살은 자꾸 찔까? 왜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없을까? 과학적이라는 미명 아래 비과학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살찔 수밖에 없었나? 오니시 다이어트, 오니시 박사가 만든 겁니다. 미 백악관 의학 자문이었다. 힐러리와 합심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뱃살 빼기 작전에 돌입함으로써 저지방, 저칼로리를 표방하는 오니시 다이어트는 더욱 유명했다. 하지만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의 칼라 이베링 박사 팀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을 바탕으로 한 이 방식은 그다지 훌륭한 다이어트법이 아니다. 이벨링 박사는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 식단 중 저지방 다이어트가 요요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지방. 그러니까 뭐야? 답은 사실은 없는데 먹는 걸 무지하게 제한해서 살 뺀다? 참만 말씀. 저지방? 난 식물만 먹. 그러면 스님들은 다 빼짝 말라야 될 거 아니야? 스님들이요 큰 차 타는 이유가 핸들에 배가 껴서 그래요. 요 가까운 절만 가보세요. 다 스님들이 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사람 뭐 있지? 이렇게. 안돼. 예. 식물 먹으면은 식물만 먹는 하마나 소는 빼짝 말랐어야 돼. 초식 동물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오, 그러면은 고기만 먹으면 되겠다. 현재 이미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창자의 길이가 1.5m가 줄어들었어요. 창자의 길이가. 그러니까 창자를 우겨넣는 배의 크기가 당연히 줄어들으니까 하체는 길어지고 상체는 짧아지지. 젊은 애들은 상체가 짧아. 어른들은 상체가 길어. 창자가 1.5m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들하고는 거의 3m 차이 나는 거죠. 그 짧은 100년의 역사 사이에 우리 창자가 2m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한국인들. 이제 김치만 갖고 밥 먹는 시대는 김치도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무지처럼 해서 먹고 이런단 말이죠. 식물만 먹는다? 과일만 먹는다? 오래 운동과 함께 지속해. 왜냐면 저장하거든. 끊임없이 우리 머리는 이 말을 우리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기가 뭐야? 굶어야 돼. 굶어야 된다. 그럴 것 같지? 우리는 이때 유구한 역사가 만들어준 한 속담을 떠올립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디야. 우리가 약해질수록 밥숟가락 놓으면 죽는 거요. 이러면서 빨리 또 요번 한 번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까지 이래가지고 머릿속으로만 뇌로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나 또한 똑같이죠. 다이어트 하는 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말이 이 지구상에 누가 만들어서 누가 지금 퍼뜨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을까? 할머니가? 동생이? 아버지가? 우리 딸 다이어트 해야지? 안 그래. 먹는 게 제일 이쁘거든, 부모가 볼 때. 통통해도 이쁘고 삐쩍 마르고 하이힐 신고 떼깍떼깍 아이고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세고 가면은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군대 가는 거 안쓰러운데 나올 때 그래도 그렇게 짬밥살 툭툭해져 갖고 나오니까 막 그냥 애국심이 생기잖아. 우리 아들 가서 이렇게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못 먹였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잘 먹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다이어트는 처음에는 미용이 아니었잖아요. 흉터 제거하고 전쟁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런 데서 출발을 하자. 의학에서 출발을 한 것이지 미용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출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경제가 확 무너지면 여성의 미용이 취직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인식하는 사이에 자본이 같이 끼어들어가. 랑콤 화장품. 한국만 연구하잖아. 랑콤, 프랑스 랑콤이. 한국 사람이 화장품을 자국 사람보다 6배를 쓴다. 6배. 이른 나이부터 6배를. 그러니까 인원수 우리가 1000명이 쓰면 자국에서 1000명이 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6000명이 쓰는 거야.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정 3년 동안 외모 컴플렉스, 신체 컴플렉스, 머리카락 색깔 컴플렉스, 노랗게 물들이고 쌍꺼풀 만들고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니까 지방 빼내야 되고 다리 길이 길어야 되니까 하이힐 신어야 되고 긴 거 신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관절 잘못되고 뼈관절 엉망되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은 게 한국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성형을 제일 잘해. 피부과 제일 많지. 모공 코 다 올리고 그래서 다 도대체 이 짐승들 중에 손톱을 가지고 그렇게 매다 다듬고 이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또 1위지. 그걸 또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전공으로 나가지. 거기에는 다 미용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도 있지만 거기에는 집요하게 열등감을 만드는 자본이 개입됐다는 거죠. 자본이.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 다 굶어 죽어. 소화제 팔고 두통약 팔아가지고 언제 돈 벌어? 그냥 미용실에서 머리 깎아가지고 안 돼. 이제 최고의 돈벌이는 덜에 피는 매화, 야매, 눈썹 문신, 입술 뒤집기 이런 거. 그래서 패션도 미용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자신감, 자기 아름다움,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기의 튼튼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탱자나무가 자기 가시를 수술하지 않듯이 섬잣나무가 소나무가 되려고 이파리를 다 떨구지 않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아름다움과 정신의 강인함과 주체적 아름다움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런 힘도 인문학에서 나오고 그런데 아름답고 예쁜 데다가 인문학 소양도 있고 이정록 시집도 옆에 끼고 있으면 더 아름다워.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